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가운데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모양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한번 공면기하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4부, 제3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물리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뉴턴의 절대 시공간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적 관점입니다. 절대 시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내용인데, 물질은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운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배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시공간은 물론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은 사물들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사물들의 변화의 촉도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며 사물의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공간을 정의한다는 것이 관계론적 관점입니다. 모든 사물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이 생각해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양극단에 있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관점 모두를 수용하고 중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사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 시공간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은 고무판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은 시공간의 구조에 결정되고 시공간의 구조는 물체들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을 결정하고 저것은 이것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인데,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13강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라면 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수학자들도 공간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물리적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간은 절대 시공간이 아니더라도 물체가 거기에 위치하고 운동하는 무대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당연히 물체 사이의 거리가 정의되고 물체의 크기와 모양과 같은 것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정의됩니다.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리적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물체들의 운동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꼭 공간상 위치와 거리가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자들의 에너지나 운동량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태 공간을 만들면 이 상태 공간에서의 한 점, 즉 공간상의 위치는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거기서 길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수학에도 유상 공간이라고 해서 보통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이 있는데, 유상 공간은 칩합만 주어지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토포로지를 만들고 어떤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현대 수학의 모든 분과에서 이 유상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아주 중심적인 통합 개념 중 하나로서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유상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기서 강의하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강의에서는 이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 거리가 정의되는 수학적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거리가 정의되는 공간을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수학적 공간을 살펴보려는 것은 실제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공간도 실제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 실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자들이 일찍부터 생각하고 정의한 비유클리드 공간은 그대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수학적 공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뜻이 있을 겁니다. 우선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해 보죠.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경험하는 물리적 공간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5개의 공준이 있습니다. 이 공준이 뭐냐면 그냥 공이라고 생각해 좋은데,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을 일반화하여 4차원, 5차원, n차원 유클리드 공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개의 공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인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당연한 것 같으죠? 그 다음에 임의 선분은 쭉 연장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것도 당연한 것 같고요. 서로 다른 두 점, A와 B가 있다면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B를 발하는 이 반지름을 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근데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그리고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임의 두 직선이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을 때 두 직선을 계속 연장하면 두 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 이것은 제가 손가락으로 나타내기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두 직선이 있다면 이 두 직선과 교차한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그림으로 설명드리죠. 거기 보이죠? 거기 파란 선은 그냥 여러분 생각을 돕기 위해서 그린 거고, 거기 AP라는 직선도 있고 BQ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AB라는 직선이 두 선과 교차를 하죠. 그러면 그 교차했을 때 그 내각의 합이 90도보다 작은 쪽이 뭡니까? 우리 오른쪽이 작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파란 선을 그어보니까 파란 선 AP 프라임보다는 AP가 더 기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각도 BAP와 ABPQ를 더하면은 그 180보다 작죠. 그럼 그쪽으로 선이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5번째 공리가 꼭 필요한 것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20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공리를 세운 유클리드 본인도 기하학 공리 중에 앞에 4개는 명백하게 보였으나 마지막 평행선 권리는 이것이 정말 공리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앞의 4개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신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림이 중요한 것은 이 공준이 기하학의 성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어떤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기하학이 성립한다면 기하학은 바둑이나 스포츠 게임처럼 인간이 만든 구성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준을 바꾼단 말은 규칙을 바꾸는 거니까. 그 제5 공준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수학적 공간은 뉴턴의 절대 시공간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꿔도 좋다면 수학적 공간은 실제와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인데, 이제 그 쌍곡면 기하학이라는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다른 새로운 기하학을 탄생시킨 사람 중 한 명인 헝가리의 야노스 볼리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클리드 제5 공준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밝히면 그것은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또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아들아, 너는 평행선 문제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 길이 곧 파멸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다거든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얘기가 전해지는데 아마도 둘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말렸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어쨌든 수학과 물리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르장드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뛰어난 사람도 증명에 실패할 정도로 평행선 문제는 19세기 수학자들에게는 난제 중에 난제였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수학자들은 전략을 바꿔서
규리법을 사용해 갖고 평행선 공리를 부정하고 거기서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모순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 야누스 볼리아이와 러시아의 수학자 로바체프스키가 비슷한 시기 1829년 무렵에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를 부정하는 공리를 세우고 새로운 기하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평행선 공리는 달리 표현하자면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이 직선과 평행하는 직선은 꼭 하나만이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는 이걸 부정하고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여기에 평행하는 직선을 2개 이상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 기하학을 쌍곡면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기하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제5공주를 부정해갖고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2개, 3개, 4개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도 그릴 수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훌륭한 기하학이 됩니다. 그걸 타원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밌네요.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이 직선과 평행하는 평행선 하나만 그릴 수 있다고 하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되고,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다고 하면은 쌍곡면 기하학이 되고, 하나도 그릴 수 없다고 그런다면 타원 기하학이 되고, 그러니까 제5공주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리를 정반대로 바꿔도 훌륭한 수학이 된다면 도대체 공리란 무엇이고 수학적 진리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리는 증명 없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반대로 바꿔도 그것 또한 진리이면 수학적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진리는 실제하고 그걸 깨닫는 것은 종교적 감정이며 과학은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수학적 진리는 그럼 뭘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란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학은 이데아의 절대적 불변이며 초월적인 영역의 본질적 요소이고 실제의 성격이 그보다 낮은 물리계는 이데아의 수학적 표현을 빌리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바로 수학이 그걸 나타내는 거고 물리계는 실제 세계는 그거보다 조금 차원이 낮은 것으로서 물리계를 이해하려면 이데아의 수학적 표현을 빌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거의 모든 수학자들이 수학사의 전기간에 걸쳐 플라톤적 수학 개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이 사실이라고 이 견해에 따르면 수학은 세계와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자의 임무는 저 바깥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에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학적 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실제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수학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학적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이기도 한 칸트 역시 산술과 유클리드 기하학은 선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는 떠나서 그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절대적 진리라는 뜻이죠. 근데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 이성에서부터 발생되는 관념의 존재를 인정해가지고 이것은 경험적인 관념보다 우월하며 보편 타당한 것이고 필연적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선험적이라는 의미인데 칸트 역시 수학적 실제론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는 유클리드 공준이 참이나 거짓이 아니라 하나의 게임의 규칙이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훌륭한 기하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정하듯이 수학의 공리를 바꿔도 훌륭한 기하학이 탄생한다면 칸트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공간의 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식은 대상과 인식의 주관의 접촉에서 약속되는 것이지 의식에 선천적으로 부여된 이데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비연계의 촉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시공간도 연기된 것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촉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무명에 시작해서 무명이 있음으로써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식이 나오고 식에서 명색이 나오고 명색에서부터 바로 아니 비설 신의라는 육군이 나오고 그 육군이 대상과 접촉을 함으로써 뭐 감각이 생긴다 그러는데 바로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여기에서부터 공간도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언적인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로바첵스키와 볼리아이가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후 100년쯤 지나서 영국의 물리학자 존 톰슨 경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걸 그렇게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공간,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드시터라고 해서 지터의 공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팽창하는 우주, 축소하는 우주, 진동하는 우주, 신비스러운 우주를 우리는 갖고 있다. 사실 순수 수학자들은 하나의 쓰자마자 그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참으로 만일 그가 개인주의자라면 그는 자신의 우주를 가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서 다 그에 맞는 그게 다 진리라면 우주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양자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과 마찬가지로 시공간도 실체는 없지만 관찰자와의 접촉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지금 볼리아이와 로바첵스키가 말한 비유클리드 교학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시공간도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인데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작해낸 마음도 오온 중의 하나로서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가 전도몽소에서 벗어나고 반야로 진리를 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도 결국 연계된 것이고 우리 인생 자체도 연기소산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된 이상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해서 나머지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지요. 따라서 모든 것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불자의 수행이고 불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